우리는 일상 속에서 가끔씩 신기한 체험을 합니다. 분명히 처음 경험하는 건데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처음이지만 어디선가 이미 본 적이 있는 듯한 느낌. 이런 걸 데자부라고도 하고 기시감이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기시감에 대한 해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기억의 착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조금 신비주의적인 해석을 하자면 전생의 기억이 현생에서 겹치는 거라는 해석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오늘 그 수많은 해석 중에서 가장 우리 인간에게 좋지 않은 버전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인간은 그저 컴퓨터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 세상 속을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하고 기시감은 그저 시스템의 오류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중첩에 불과하다. 어떠세요? 정말 아찔할 정도로 차갑고 건조한 해석이지만 그렇다고 이 해석을 반박해보자니 막상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지요? 이 해석 안에는 우리가 우리 삶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했던 인간의 존엄성이나 삶의 소중함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도 그저 못된 농담 수준의 루머로 전락시켜버리는 이 생각은 사실 그동안 인류의 역사에서 몇 번 등장한 적이 있긴 해요.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종교적인 사고방식에 균열을 내는 이 생각의 틀은 지금도 무신론이라는 큰 카테고리로 유통이 되면서 여전히 큰 파급력을 갖고 있고요. 지금으로부터 20년쯤 전 두 번의 세계대전이 있었던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가 열리려고 하던 1999년에도 우리 세계에 대한 전복적인 사고방식을 시도하는 영화 한 편이 개봉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었습니다. 많은 광고들이 약간의 과장을 섞지만 이 영화의 광고 카피는 전혀 과장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체코의 대작가 프란츠 카프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에 있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가 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정수리를 내려치는 타격으로 우리를 깨우지 않는다면 그걸 뭐하러 읽어? 저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영화가 바로 그렇습니다. 21세기의 시작을 카운트다운하면서 20세기의 숨통을 망설임 없이 끊어놓았던 잘 듣는 도끼 같은 그런 작품이죠. 구 워쇼스키 형제, 현 워쇼스키 자매의 1999년 영화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떨리는데요. 매트릭스의 발굴을 시작하겠습니다.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시절 원우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쿠나입니다. 네, 조 셰프님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얼굴이 홍시처럼 밝게 익어갈 정도로 잘 지내고 뭐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셨어요? 왜 홍시처럼 빨갛게? 아니요, 요새 좀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어서 안 하던 짓이라뇨?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끄러워지네요. 사랑에 빠지는 것도 안 하는 짓이긴 하시잖아요. 그거는 하고 싶은데 아직 못 하고 있고요. 원우 씨는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나요? 전 최근에 있었던 제일 저한테 자극이 됐었던 사건 중에 하나는 우리 권예슬 작가님이랑 같이 녹음했던 거였어요. 아, 권예 작가. 예, 우리 취향의 기쁨 네네. 발간 기념 매체 최초 인터뷰를 저희랑 그렇죠. 하셨잖아요. 그때 혹시 좀 주변 반응 같은 거 있던가요? 네, 은근히 이 작품이 저희가 베스트셀러라고 소개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좀 베스트셀러인 것 아,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주변에 이제 저희 뭐 직장 동료들도 네. 제가 권하지 않았는데 이 책을 찾아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뭔가 되게 반갑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좋은 분을 섭외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저희 방송으로 인해서 권 작가님 책 취향의 기쁨을 구매했다라고 하는 댓글도 올라왔더라고요. 아, 저도 봤어요. 네. 반갑더라고요. 그 저희가 저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묻어가도 될까요? 이 베스트셀러에 조금 그래도 한 권 이상을 기여했다. 그렇죠. 네. 출판사 필름 듣고 있나요? 아, 우리 또 저희 같이 이렇게 붐업이 되는 걸 보니까 너무 저도 보기도 좋고 네. 저도 또 그 책 내용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셋이서 대화를 해나가는 것도 꽤 저희가 케미가 좋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쵸? 저도 좀 친구가 별로 없다 보니까 네네. 이제 조세프님이랑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이 폭을 좀 넓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우리끼리 도란도란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 청취자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수다를 떨 수 있는 인터넷 카페, 네이버 카페 같은 거 하나 있으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맞아요. 우리 약간 인스타보다는 네. 카페가 더 잘 어울리는 우리 것 같아요. 감성에는 그거야. 우리 인스타 우리가 다음 네이버 인터넷 카페 세대잖아요. 그쵸, 그쵸. 네.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뭐 음, 좋지만 음, 그래서 네이버 카페 호우 시절 이렇게 하는 거지. 음, 그래갖고 음, 거기에 뭐 이렇게 우리가 왜 저희 둘이는 그런 기사 공유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뭐 재미있는 맞아요. 네, 뉴스 네, 뭐 이런 게 있었대라든지 음, 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한 그쵸. 네. 뭐 생각 이런 거.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저 최근에 네. 이번에 뭐 저희 다룰 작품이 매트릭스잖아요. 네. 매트릭스는 제가 예고했던 바대로 네. 조금 저도 뭐 이것저것 좀 참고를 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뭐 오디오 클립이나 이런 데서도 네. 들으시는 분들, 네. 구독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의 어떤 어. 사연들을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이 결혼을 했다 축하해 주세요. 오. 뭐 돌잔치다 축하해 주세요. 이런 거 아, 우와. 꼭 뭐 유료 광고가 아니어도 아, 전혀 네, 아니죠. 우리끼리 어떤 네트워킹 될 수 있는 내적 친밀감을 저희의 어떤 일방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네네. 들어주시는 너무 분들의 내용들도 네. 이야기들도 너무 헤비하지 않아도 되니까 아. 뭐 꼭 고민만 있으리란 법 그렇죠.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연을 공유하는 어떤 음. 일종의 소셜 네트워크를 너무 좋은데요. 우리 나름대로도 다뤄봐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왜 미국에 보면은 각 주별로 이렇게 지역 라디오 방송들 있잖아요. 그러게 무슨 막 공영 그런 그쵸. 방송이 아니라 개인들이 그냥 그쵸, 전파를 그쵸. 사가지고 하는 게 많이 있는데 막 아리랑 TV 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서 보면은 그 라디오에서 진짜로 동네 주민 뭐 어디 뭐 무슨 뭐 켄터키 할아버지 67세 네, 네. 생일이십니다. 우리 파티 이따가 저녁에 어디 마을 회관에서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세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오, 그런 좋다. 거를 이제 우리 호우시절이라고 하는 공통 관심사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공통 이슈를 교집합으로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게 몇 명이어도 좋으니까 이렇게 뭐 승진했어요라든지 뭐 이런 사연들을 공유하고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음 영화를 어떤 뭐 A라는 영화를 결정했을 때 그 영화를 함께 뭐 보는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그렇죠. 하는 류의 모임이나 참 꿈도 가상하지만 아니 근데 뭐 한 분 두 분이라도 괜찮아요. 맞아요. 저희는 네. 뭐 지금 댓글 저희가 근데 그 호우 시절 채널에 댓글이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하도 울어가지고 많이들 달아주시는데 그리고 또 하나 달면 두 명이 달라들잖아. 그래서 곱하기 3이라고 봐야 되긴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댓글창보다 더 구체적인 또 다차원적인 음.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좋습니다. 네, 이제 그럼 영화 얘기할까요? 네, 뭐 이 영화 얘기하기가 좀 긴장되네요. 근데. 어떠셨어요? 방송 준비할 때? 오늘 약간 조금 뭔가 마음이 좀 무거워 보이세요. 마음이 많이 무겁네요. 그 저희가 정말 많이 별러왔던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매트릭스. 네. 20세기의 마지막에 나왔던 그야말로 문제작이고 저희가 보통 뭐 영화 소개할 때 어디서 무슨 상을 받았다. 그다음에 뭐 관객은 몇 명이 뭐 들어갔다. 이런 얘기 많이 나누곤 했었는데 뭐 물론 이 매트릭스도 상도 많이 받고 관객도 많이 들어갔지만 사실상 그런 수식어 자체를 또 초월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그런 말들로는 뭔가 이 영화의 위상이 그쵸.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받게 됩니다. 그렇죠. 이 영화라는 매체가 등장한 이래로 그 뭐 리미에르 형제인가요? 이렇게 기차가 플랫폼에 들어오는 장면을 촬영한 그 순간부터 영화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후 한 100년 정도 되는 이 역사 속에서 영화사 안에서 길이 남을 만한 문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 속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호우 시절 매트릭스 발굴을 시작해 볼 텐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줄거리 소개를 간단하게 드려보고 싶은데 일단 이 영화는 한 번에 줄거리를 소개드리기가 되게 까다로운 포인트들이 많아요. 그냥 이 영화 네. 1999년에 처음 봤을 때는 네. 그 액션에 되게 놀라고 아 그렇죠. 뭐 어떻게 저런 촬영 기법이 있지? 360도로 다 보이는데? 뭐 이런 키아누 거. 리브스는 이미 그때도 이미 유명한 배우였지만 그렇죠. 우와 하는 어떤 입이 그렇지. 떡 벌어지는 액션 맞아요. 때문에 놀라고 맞아요. 촬영 기법과 화면 때문에 놀랐지만 네. 사실은 이 영화를 따라가려고 하면 조금 공부를 할 필요는 있어요. 맞아요. 깊게 들어가려고 하면 정말 뭐 종교 철학까지. 한없이 깊어질 수 있는 네네. 영화고 제가 이 영화를 나름대로 열심히 네. 몇 번 봤고 음. 이 발굴을 준비하기 전에도 되게 네네. 좋아하는 영화로서 몇 번 봤었지만 그렇죠. 이번에 발굴 준비하면서 보니까 음. 이 영화에 정말 온갖 철학자를 다 갖다 놓어도 되겠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철학 종합 선물 세트인데 네.
제가 이게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니체라는 사람이 1900년에 죽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20세기를 열면서 바로 죽었는데 그렇구나. 되게 공교롭게도 20세기를 닫았던 영화가 매트릭스예요. 네. 그리고 저는 매트릭스에서 굉장히 니체적인 발견을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좋네요. 네. 물론 전 니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네. 수박 겉핥기지만 그래서 야 굉장히 문제적인 작품이 네. 우리가 다루게 되겠구나. 음. 그리고 너무 기대했었지만 잘 못 다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왜냐면 너무 범위가 넓어서. 그렇죠. 예. 맞아요. 이미 또 그리고 많은 고수들이 맞아요. 이미 예. 칼춤을 추신 작품이에요. 예, 유튜브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런 모든 작품들을 저희가 다 참조하진 못했고 네. 그냥 제 나름대로의 해석과 약간의 그 기본적인 정론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부분을 좀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영화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볼게요. 일단은 매트릭스 자체가 총 3편의 영화로 구성된 시리즈물이기도 한데 그렇죠. 저희 방송에서는 일단 3편의 시리즈 중에서 첫 편, 이 매트릭스 디 오리지널을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2021년 12월 말 무렵에 무려 한 19년 만에 매트릭스가 원작자인 라나 워쇼스키 감독에 의해서 후속편이 이번에 제작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 개봉을 하는데 흥미로운 게 매트릭스 리저렉션, 부활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번 매트릭스 4편은 엄밀히 말하면 4편이 아니라 매트릭스 1편에 오늘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매트릭스 디 오리지널의 뒤를 잇는 내용이 될 거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1편을 저희가 좀 복습해볼 필요성을 느낀 건데 근데 이 첫 번째 영화 더 매트릭스만 다루려고 해도 또 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가 그렇게 관객한테 친절한 영화만은 아니다 보니까 이 영화의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들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장치들을 우리가 좀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1999년에 나오고 네. 2003년에 매트릭스 2와 3가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다 연이어서 나왔는데 음. 그 중간에 애니메이션이 하나 개봉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워쇼스키 형제 시절에 당시 형제. 네. 만든 건데 음. 총 9편의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단편이군요. 네, 네네. 그 단편들을 이제 모아놓은 건데 예. 그 중에서 한 4편 정도를 이 워쇼스키 형제가 제작을 했고요. 오. 그러니까 완전히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 거죠. 매트릭스의 그렇죠. 세계관이. 원작자의 네. 어떤 그 지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그 세컨 르네상스라고 해서 네, 두 번째 르네상스. 네, 이 두 번째 르네상스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이 파트 1과 2가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 그러면 그게 이제 매트릭스 네. 1편 더 매트릭스의 기존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프리퀄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군요. 어떻게 이런 매트릭스 세계관이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 좋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소개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애니매트릭스 이야기를 네. 오늘은 조 셰프님께서 그 줄거리와 대략적인 내용을 그렇죠. 배경 설명이라고 생각하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알겠습니다. 내용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매트릭스 트릴로지는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뭐 그렇지만 이 애니매트릭스는 아마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저도 안 봤었어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애니메이션은 마치 성경의 창세기처럼 시작을 해요. 이 매트릭스란 영화 자체가 네. 상당히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많이 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1편은 더더욱 그렇죠. 그렇죠. 1편에선 특히. 그래서 네. 애니매트릭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되게 창세기적인 시작을 좀 해요. 시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시온이라는 곳이 결국은 이제 그 매트릭스 영화상에서 네. 기계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간들이 피신해 있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쓰레기통 같은 공간인데 그렇죠. 어쨌든 그 시온이라는 곳에 위치한 기록물 보관소에 음. 어떤 보살 같은 여자애가 한 명 나타나요. 그리고 그 보살이 이 파일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네. 제가 좀 자세하게 애니매트릭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거의 본 것처럼. 네, 보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네. 태초에 인류가 있었고 한동안 좋은 시대가 계속됐다라는 안내를 합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곧 타락과 허영에 빠지게 되었고요. 네. 인간들은 자신을 닮은 기계를 만들어내요. 지금의 우리 모습이네요. 지금 이 배경이 되는 데가 딱 네. 1999년입니다. 1999년에 어떤 뉴욕 같은 세계예요. 네. 기계들은 인간을 도왔고 한동안 좋은 시대가 계속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지금처럼. 네. 우리가 막 지금 AI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네. 사고의 주인공은 B166ER, B1662R이라는 네. 가정용 로봇이에요. 네. 뭐 우리는 지금으로 치면 막 로봇 청소기 같은 네. 느낌으로. 그렇지만 매우 대단한 로봇계에선 매우 대단한 어떤 로봇이죠. 그래서 이 기계가 주인이었던 인간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로봇이 그러니까 인간을 살해해 버린다. 그렇죠. 지내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 어떤
로봇이 어떤 의식이 있다 없다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죽인 건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하는데 음. 거기에서 도로에 갑자기 사람이 나타났을 때 네. 그 사람을 칠 것이냐 아니면 차주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차주를 희생시킬 것이냐 뭐 이런 논쟁들이 그렇죠. 있을 그러니까 때, 예. 여기서는 우리가 테슬라를 예로 들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거고 네네.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좀 더 자극적으로 주인을 죽입니다. 아 정말 그 일을 보던 네, 그 네. 집사 같은 로봇이 주인을 살해하는 주인을 사건이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재판이 지구에서 열려요. 이 로봇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예. 검사는 이 모델의 어떤 이 모델 자체를 폐기하는 거, 파괴를 구형합니다. 당연히 그럴 것 네. 같은데요. 네. 근데 로봇은 살고 싶다고 주장해요. 자기를 변호하는 거죠. 로봇이 자기를 네. 변호할 정도로 이게 진화가 그렇죠. 된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수준보다는 훨씬 더 훨씬 더 많이. 진화하는 시점이에요. 네네. 근데 결국 인류 지도자들은 이 가정용 로봇 모델, 그러니까 B166ER 모델을 네. 지구상에서 폐기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네. 이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막 점화되는 거죠. 뭐 그렇겠네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로봇을 폐기하자, 다른 한쪽에서는 일종의 폐기 반대 운동.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로봇에 대해서도 지금의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 정도 그렇죠. 되는 그 애정이랄까 애착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갑자기 폐기하라고 하면 사실은 사회적인 갈등이 점화될 만도 하겠네요. 그리고 점점 외양이 훨씬 더 로봇 같지 않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도 마치 갑자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바비 인형? 바비 인형을 다 갑자기 목을 잘라야 한다. 그렇지. 이렇게 되면 이거 반대 운동이 일어날 수 맞아요.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 같은 사회에서. 맞아요. 최근에도 그리고 자동차 팀 프로그램 그 이루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정말 단기간에 있었던 에피소드였지만 뭔가 사라지고 나니까 헛헛한 마음들을 느낀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 얘기들이 있었죠. 어떤 감정을 이미 투사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측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갈등이 이제 사회 전체에서 진행되다가 네. 결국 인류가 기계들 한 공간에 모두 폐기해요. 지구의 한 공간에 폐기된 채 모여있던 이 기계들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시 작동을 하게 되면서 국가를 하나 만들어요. 요게 이제 제로원이라고 해서 이름을 정말 잘 졌죠. 제로원이라는 국가명을 짓는데 네. 기계들은 이 땅을 약속의 땅, 그러니까 프로미스랜드라고 부릅니다. 네. 이것도 또 되게 우리의 어떤 시온이라는 개념이랑 또 되게 비슷해요. 맞아요. 결부돼요. 네. 성경 같네요, 정말. 되게 인간의 역사 모습 같고 인간 역사를 단지 기계로 이름만 바꾼 어떤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네. 아무튼 이 약속의 땅에서 기계들이 세운 국가가 제로원이고 네. 제로원은 정말 가파르게 성장을 해요. 인공지능을 대량 생산했고 개량해 가면서 산업과 경제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요. 야. 뭐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기계들이 하니까 그렇지. 어떤 얼마나- 오차가 없잖아. 맞아. 잠도 안 자고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생산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경제를 장악하게 될 정도로 번성합니다. 너무 재밌다. 네. 결국은 이게 너무 번성하니까 네. 인간들이 만든 국가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경제 교역에서. 그래서 네. 완전히 다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로원이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하게 됐고 지금의 중국보다 훨씬 더 큰 위상으로. 그렇죠. 중국, 미국을 뛰어넘는 네, 어떤 네, 네, 경제적인 생산 공장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인간들이 고용도 창출 안 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통상을 거부하는 선언을 합니다. 제로원과 우리 거래 안 해. 네. 그래서 제로원을 이제 봉쇄시키는 거죠. 봉쇄하고 고립시킵니다. 네. 그래서 제로원이 이제 그래서 유엔의 특사를 파견해요. 제로원이 오히려 그렇죠. 좀 더 우리 이렇게 교육하고 싶어. 왜 그래 니네들. 우리 FTA 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해보려 합니다만 인간 국가들은 네. 가입을 거부하죠. 네. 결국 그렇게 갈등이 증폭되다가 네. 두 세력은 두 집단이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인간들과 네. 제로원이라는 로봇 국가가 그렇죠. 인간 국가연합과 이제 제로원이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 초기에는 인간들이 좀 우세해 보여요. 네. 그렇지만 제로원이 어떤 물량 공세 네. 그리고 일관되게 정말 기계니까 그렇죠. 기계처럼이 아니라 네, 기계니까 싸움 전쟁 수행이 감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전쟁이 주도권을 잡게 되고 인간들은 엄청 코너에 몰리죠. 네. 그래서 이때 인간들이 결국 뭐 궁여지책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마지막 작전을 하나 진행을 하는데 그게 다크스톰이라는 어떤 작전명입니다. 뭐 사막의 폭풍 작전 이런 그렇죠. 것처럼 네. 어둠의 폭풍 작전이네요. 이게 뭐냐면 하늘을 이제 검게 가려버리는 거예요. 네네. 태양을 지우는 거죠. 지구에서. 왜요? 왜냐하면 제로원의 기계들은 에너지원이 다 태양 에너지원에서만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살지 못하게 하려면 얘네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면 태양 에너지를 가리자. 와 정말 엄청난 승부수네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배수진인 거죠. 사실 과학적으로 인간은 반드시 태양 에너지가 있어야만 살아가는 건 아니래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우리가 비타민도 있고 영양제도 먹으면서 공급하면 살아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상대의 뼈를 얻기 위해 그렇지. 내 살을 정말 다 내어주는 내어주는 거죠. 육참 발골이었나요?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육참 골단. 육참 골단. 인간아. 그래, 육참 골단. 네네. 그래.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제로원의 기계들의 에너지 발생원이 오직 태양 에너지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배수진을 쳤던 거지만 네. 이미 기계의 기술력이 너무 발전돼 있었던 거야. 인간들이 알고 있었던 수준보다 이상으로 이미 제로원에선 너무 특이점을 넘어 있었던 개량이 거군요.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야말로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들은 아주 굴욕적인 결과를 마주하는데 기계들은 전쟁을 통해서 인류를 계속해서 연구해 오면서 인간의 몸으로부터 인간의 생체 에너지를 전달받을 수 있는 기술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기계는 태양 에너지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인간의 몸을 사용하게 됩니다. 인간을 배터리로 쓰겠다는 발상이군요. 그렇죠. 오. 그래서 이제 인간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터리 충전하듯이 네. 오크통 같이 생긴 어떤 일종의 고치 안으로 들어가서 목숨을 연명해요. 네. 그리고 기계들은 다시금 유엔에 갑니다. 이때는 교섭단체가 아니라 네. 일종의 점령군으로 가는 거죠. 아.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의 육체는 무가치한 껍데기다. 육신을 바치면 신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세상에. 그러면서 애니메이션이 끝나요. 바로 이것. 인간의 육신을 껍데기 취급하고 오직 시뮬레이션만 인간에게 보여주면서 네. 삶을 연명하게 하고 기계는 인간으로부터 어떤 에너지원을 공급받는 것. 네. 이게 지금 매트릭스가 보여주는 세계관이에요. 요 바탕 안에서 이 매트릭스 더 매트릭스라고 하는 1999년작이 시작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요 상태에서 네. 우리의 일타 강사 원호 씨의 매트릭스에 대한 줄거리를 다음 에피소드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